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변인단이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겁니다. 대변인 6명, 부대변인을 12명을 추가 무더기로 임명했어요. 기존에 있던 대변인단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민주당 대변인 6명, 부대변인 12명을 임명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홍보 전쟁을 떠나서 이거는 현직 이번에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변인단을 구성했다는 것은 좀 인지도가 낮으니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새롭게 인재 영입됐던 분들이나 이분들은 아무래도 언론의 노출의 빈도가 낮고 아무래도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고 뭐 MBC 뉴스는 KBS 뉴스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와야지 그 지역의 인지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인재 영입하신 분들이 무슨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고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사실 정무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변인단들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선거를 대비해서 사실상 인지도를 올려주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 6명에는 김남근 서울 성북구 을, 그 다음에 최연일 서울 영등포 갑, 강창희 서울 강남구 을, 안태준 경기 광주시 을, 김용만 경기 하남시 을, 공영훈 경기 화성시 을, 이분들이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 12명의 부대변인은 곽상원, 조재희, 장종태, 남병근, 김중남, 이희성, 최치영, 안미영, 이상식, 이양재, 홍기후, 뭐 김지호 부실장도 뭐 부대변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홍보 전쟁과 동시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데도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땅 이숙 있죠. 지금 전현희 의원이 중구 성동 의뢰 공청받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전현희가 어디 가면 좋을까? 이 발음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전현희 어디 가면 좋을까가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어디를 가면 좋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그 동작을해 가는 게 저는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을 중구 성동에다가 붙였냐? 이건 땅 이숙 때문이에요. 맞아요. 전현희가 권익위원장 할 때 땅 이숙에 누구보다도 땅 이숙에 붙인 땅을 확실히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1대1 토론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1대1 토론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현희가 다 알고 있죠. 전현희 다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가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수기가 꼼짝 맞죠. 응? 땅이수기가 꼼짝 맞죠. 왜 전현희 의원은 땅이수기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도 다 알고 그렇잖아. 땅이수기가 어떤 자료를 냈고 권익위원장이 그걸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이숙 정도는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종석 실장만 어떻게 잘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혁신당에서 이 김종인이가 지금 공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김종인이가 공관위원장인데 어따다가 지금 1호 개혁신당의 1호가 허은하를 영등포 갑에다가 했어요. 이거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이게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는 김영주가 탈당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김영주 전 부의장이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잠바가리 했잖아. 잠바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바가리를 했잖아. 민주당에서 잠바가리를 했잖아.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김영주의 지지 세력과 새로운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기를 찍어서 압도적인 당선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허은하, 누가 봐도 허은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허은하가 국민의힘의 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최현일 후보가 이거는 아주 호재입니다. 허은하가 개혁신당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잔바가리한 김영주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인 것 같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응? 이미 민주당에서 잔바가리를 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배신자로 생각하고, 원래 이게 뭐가 효과가 있냐면, 원래 영등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동네 국회의원 김영주 아우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그 사람이 잔바가리 한다 그래갖고 김영주를 찍을까? 안 찍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의 전략공천 아주 잘했다. 개혁신당의 1호 전략공천, 영등포 갑 김영주 잡으러 보낸 허은하 잘했다. 잘했다고 봐요. 오랜만에 칭찬해야 된다고 봐요. 종인이 잘했다, 오랜만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국 신당이 나타나고 나서 가장 신당 창당을 하고 나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가 거기 이원욱이는 거기 왜 남아 있냐? 그래? 나는 그냥 나는 그 김종민 빠져나오고 조응천, 이원욱이는 거기 남아 있는데, 얘네들 지금 조국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선거는 막판에 돌풍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나 이준석이가 너무 빠르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동훈이가 한 달만 늦게 나왔어도 좀 어떤 선거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결국 선거 막판에 가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빠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이가 그 꼴이에요. 한동훈이랑 이준석이랑. 이제 한동훈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기대치가 없잖아요. 어디만 가면 그냥 사진 찍으려고 이지랄 떨고, 이제 뭐 식상하잖아요. 허구한 날 뭐 얘기하는 게 별로. 한동훈이는 어떤 사람이냐,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보이지 않던 인물이 나타나면 참신함을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데, 이미 밥맛 떨어진 거는 진짜 이미 밥맛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준석이의 그 개혁신당, 제가 보면 과연 이준석이의 개혁신당이 3%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3%도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 단 한 석이라도 얻는 정당이 있으면 원내 정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내 정당. 개총수 신도들이 4,000명이라니 놀랍네. 10,000명이야 이 새끼야. 무슨 4,000명이야. 지금 5,000명인데 이 새끼야. 좀 있으면 10,000명 돼. 좀만 더 기다려봐. 나가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원내 진입하는 정당들이, 그러니까 단 한 석이라도, 그러면 22대 국회를 보면, 22대 국회를 보면 원내 진입하는 정당들이 어떤 정당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진보당 확정, 그렇죠? 일단 진보당 확정,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확정,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조국신당 거의 확정,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힘, 요 정도밖에 없어요. 3인당 6개? 요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봐도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3% 못 얻어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3% 못 얻어요.
그건 뭐냐? 사실상 원내를 진출을 못하면 없어지는 정당이에요. 녹색정의당 등도 3% 못 얻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녹색정의당을 버리고 진보당을 선택한 거예요. 손아무당은 1%도 안 나와요. 거긴 아무당이에요. 손아무당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이번 총선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조국신당, 그 다음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봤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 정도가 되면 자유통일당도 쉽지 여러분들 3%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3%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제가 보면 민주당에 있을 때나 4선,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살았지, 잘하면 개혁신당 정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아마 이번에 그 홍영표, 이낙연, 김종민, 설훈 본인들의 처절한 현실을 느낄 겁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처절한 현실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원내 진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왜 위기냐면, 한동훈이나 이 윤석열이가 김건희 방탄 공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떤 머리를 잘 썼냐면, 이준석이가 왜 여태까지 입 다물고 있었냐면 이삭죽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낙엽죽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분명히 국민의힘도 영남이나 강남에서 공천 탈락자들을 대거 양산되면 우리 당으로 모셔와갖고 기호 3번 또는 4번을 얻으려는 힘찬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현역을 날리지 않고 초선들 날리고, 그렇죠? 초선들 정도는 날려주고 현역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낙엽 줍는 효과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이 없었고 저쪽에서 진짜로 검사 공천, 친윤 공천을 하면서 대거 반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준석이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쵸? 이준석이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굉장히, 왜 나 공천 안 줘? 그러면 떡 먹어! 그러면서 너 미국 대사! 감사합니다. 이 국민의힘의 공천은 잘못됐습니다. 그럼 떡 먹어! 그럼 너 어디 관공서로 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조용한 거야. 그냥 떡을 그냥 입에다가 물리니까 그냥 이게 이준석이가 주워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도 없어지고, 그쵸? 정말 존재감도 없어지고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준석이한테 내가 하나 좀 팁을 줄게. 이준석이가 살라 그러면 한동훈을 까야 돼요. 요즘 엄하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까? 이준석 잘 들어 새끼야. 너 마이너스 3선이잖아. 난 너보다, 나는 그 제야의 5선이야. 나는 제야에서 당대표급이야. 그렇잖아. 난 제야에서 당대표급이야. 내가 진짜 노사모 저금통부터 한 사람 아니야. 제야의 당대표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준석아, 네가 살라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한동훈이를 막 까. 야, 한동훈이 물어뜯어 그냥. 야, 한동훈이랑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어뜯으면 넌 살아. 알겠지? 어디서 마삼중이 어설프게 선거, 야, 나는 그래도 더불어시민당 만들어갖고만 17석도 우리가 이기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삼중 잘 들어. 쓸데없이 이재명 까고 민주당 공천 얘기하면 니네 다 똑같은 거야, 이 새끼들아. 한동훈을 까. 너한테 붙는 표는 한동훈이야. 그리고 새정치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봐요. 걔 데리고 온 거부터 넌 글러먹은 거야. 안 그래?
이준석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냐? 젊은 정치, 청년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봐요. 걔를 데리고 와갖고 공관위원장 앉혀놓으니 그게 먹히냐? 아무리 대가리가 안 좋아도 나는 적어도 이준석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 언제적 김종인을 데려다가 거기 공관위원장 앉혀놓고 무슨 개혁이니? 여러분들 김종인이가 개혁의 이미지입니까? 전두환 국보위 출신 데려다 놓고 안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안 맞잖아.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이 김종인이야.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되냐고. 차라리 의외의 인물을 갖다가 내려앉히든가.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땅바닥으로 내려치는 거야. 정치라는 거는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되고 신선함이 있던가 아니면 우와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의외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적 돌고 돌아 2016년에는 민주당 그쵸? 정청래 이해찬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더니 쫓겨나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뭐 저쪽으로 갔다가 박근혜 갔다 2012년에는 박근혜 왔다 민주당 왔다 다시 윤석열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팽당하니까 이준석이한테 갔다. 에휴. 그러니까 지금 막 컷오프 당한 유경준이나 홍석준에게 합류해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현직 배지던 사람들이 적어도 이동을 하려 그러면 뭔가 상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미래가 보장되거나. 지금은 내가 4년 동안 잠깐 물러나지만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 기억신당에 먹을 게 뭐 있어? 젠더 갈라치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 네, 그리고 더 선명해지는 민주당. 여러분들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서 당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어제는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왜 수구 세력들과 진보 세력 안에서 죽이려고 하냐. 이재명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력을 최대치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무서워한다. 진보는 여태까지 정권을 잡으면 통합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권자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 성남시장일 때는 성남시장으로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최대한 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두긴 너무 아깝다. 저 사람이 경기도지사라면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싶어하는 게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드냐? 이재명은 권한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낙연도 5선인가요? 이낙연 4선인가요? 이낙연 4선이죠. 이낙연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출신 그리고 대선 경선 후보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거기에다가 뭐 홍영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어떤 원내대표 뭐 4선 35선 이런 사람들이 나가도 왜 여러분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때 같았으면 민주당의 중진들 몇 명만 여러분들이 이탈해도 당이 휘청거려야 돼요. 당이 휘청거려야 돼요. 원래는 민주당 4선 5선 막 저렇게 탈당해갖고 밖으로 나가면 휘청거려야 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세요? 왜 아무렇지도 줄 아는데? 대통령 후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낙연이가 즉 지지층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이재명 다음에는 이낙연이라는 막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낙연이가 나가면서 지지층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지지층이 그러니까 가장 정치에서 무서운 게 선거를 앞두고 뭐냐면요. 정치인들의 탈당과 분당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탈당과 분당은 여의도의 문법이고 가장 선거를 앞두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지층들의 분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가요?
이낙연, 설훈, 뭐 윤영, 뭐 김종민 이런 애들 아무리 탈당해봐야 민주당 지지층들은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민주당이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층들의 이탈이 없으니까 민주당은 조용한 거예요. 그게 여기저기서는 민주당의 분열이니 민주당의 어떤 그 분당 뭐 공천파동 아무리 짓거려도 민주당이 끄떡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지층들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으면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체포돼 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탈당했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개 박살나는 거예요, 민주당. 응? 개 박살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내려갖고 저 반명 세력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려갖고 출당 조치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은 박살났죠. 왜? 지지층이 흔들리니까. 근데 왜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탈당도 자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낙연이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이낙연 나간다고 몇몇 똥파리 내 뒤에 제 뒤에는 똥파리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씨발 새끼들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300명도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어떤 정치인 한 명이 이탈했을 때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면 그 정당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6년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4%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알아요? 정청래 의원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님이 김종인에게 컷오프를 당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를 추락을 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4%를 추락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만약에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님이 탈당을 해버렸다 그러면 민주당에 더 이상 미련 없다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대거 이동을 했을 거예요. 대거 이동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당대표 반명 세력에게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려오게끔 되고 정당을 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정치인들 그 여의도 배지들끼리 지네끼리 내 살 길 가서 찾아가는 거지 지지층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이 막 민주당 분열, 지지층 분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지층들이 분열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선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벼르고 있는 겁니다. 총수님 모자가 잘 어울려요. 뭔들 안 어울리겠어. 그쵸? 여러분들 요렇게 지지자들은 오히려 신나거든. 이재명 당대표 요즘 얼굴이 많이 폈어요. 국회에서 꼴보기 싫어했던 애들 매일 마주치면 얼마나 짜증나요. 안 그래? 국회에서 맨날 옆에서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데? 서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서른 이런 애들 안 보면 얼마나 좋아. 당대표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애들 맨날 보다가, 그쵸? 이런 애들 맨날 보다가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 깨끗해지고 선명해져.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선명해진 민주당, 이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선대위를 만들어야 돼요. 선대위. 여러분들 미워했던, 그래도 박광원에게 지금은 박수 한번 쳐줘요. 박광원에게 박수 한번 쳐줘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박광원 박수 한번 쳐줘.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경선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에 남겠대요.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박광원에게 박수를 치라고 했냐면, 박광원이가 그래도 원내대표였거든.
자기가 하위 20%였던 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위 20%였던 걸 공개하지 않고, 물론 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박수. 공천 경선 탈락했다고 삐져갖고 나경이 오빠 뭐 형 나도 데리고 가 이거 안 하잖아. 그래도 박강원 승복한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말도 좀 잘했어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박강원이가 수박이고 여러분들 반명이고 아무리 싫어해도 적어도 경선이 딱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승복하는 사람들에겐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쵸? 정말 여러분들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애들 여러분들 계속 욕하면 김준혁 교수를 돕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떨어진 애를 계속 넌 더 뒤져 이 새끼야 나가 그러면 돕지를 않아. 그러니까 미흡더라도 박강원 의원님 다시 봤어요 이렇게 해갖고 김준혁 교수 돕게끔 해야지. 응?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사랑하는 수원 영통구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죄송하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린다. 제게 큰 지지를 보내주셨다. 하지만 하위 20%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부족한 저희 탓이다. 죄송하다고 밝혔고요. 득표 자체는 득표는 이겼어요. 박광훈이가 이겼는데 하위 20%의 감산의 불이익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썼고, 제가 하위 20%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다. 민주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라고 했고요. 이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며 박광훈을 지켜달라고 호소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합당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했다고 제가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여겼다. 총선은 통합해야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박광훈은 어떻게든 당의 통합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얘기했고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영통구 시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이게 오히려 이제는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그 더러운 악담을 퍼붓고 나가는 새끼들보다 영통구 시민들의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견고한 통합과 대담한 변화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겠다고도 약속을 하고, 정말 이런 박수, 여러분들 이런 거 박수 받을 만하잖아. 그렇잖아? 홍영표나 서른 이렇게 이재명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애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박광훈 다시 봤어. 지금까진. 근데 경기에는 늦추지 않을 거야. 앞으로 박광원한테 수박이라고 하지 마요. 약간 파래졌어. 이번에 당원의 무서움을 알면서 덜 익은 수박이에요. 빨갛게 익은 애들은 다 나갔고 이제 좀 덜 익었으니까 그 대신 저게 있어요. 제가 왜 지금까지는 응원을 해줘라 라고 하냐면 이 박광원이가 왜 하여튼 글은 너무 멋있고 잘 썼고 영통의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주는데 끝까지 내가 왜 의심의 끈을 놓지 않냐. 전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전해처리가 아직 경선이 안 끝났거든. 전해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박광원이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해철도 남냐, 그쵸? 전해철도 경선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남냐, 그래도 같이 있냐, 그걸 좀 보려고. 그걸 좀 지켜보려고. 왜 그러냐면 이 전해철이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박광원 나이도 많고 그래서 사실 박광원이를 키워준 건 전해철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로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잘했죠. 뭐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수원에서 총선 승리를 하는데 단합 분열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좋은 겁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제 민주당의 선대 공동 선대위원, 선대 본부장,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과감하게 이렇게 비명계에서 떨어졌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선대 본부장을 제안을 해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임종석의 손을 잡고 이번에 같이 이재명과 임종석이 같이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모습.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탄희 의원이 혼자 개인적으로 선대본부장은 힘드니까 이탄희 의원님의 손을 잡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박광원 의원이 만약에 선당우사 한다 그러면서 남는다 그러면 박광원 의원도 공동 선대본부장의 자리를 주고, 저는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통큰 정치고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추미애가 왜 나와? 선거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선대본부장을 해? 이해찬 대표는 약간 식상해. 이해찬 대표님이 만약에 선대본부장을 또 하면 또 이해찬이냐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명문정당이라고 했잖아요. 명문정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대본부장은 여러분들 무슨 선대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그런 거 아니야. 고생하는 자리예요. 그냥 다니면서 선거 운동해주는 사람들인데, 힘든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배지를 달아 뭐래. 이럴 때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정치를 크게 해야지. 이거 여러분들 되게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하는 거지. 제가 왜 이탄희 의원을 적극 추천을 하냐면, 이탄희 의원이 저는 공동선대본부장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 잡는 저격수거든.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 잡는 저격수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계속 이재명 당대표에게 깝죽깝죽 대거든. 계속 이재명 당대표 저랑 토론하시겠습니까? 그 법전 좀 보세요. 아니, 검사였던 분이 이것도 확인 안 하고 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지적하신 겁니까? 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탄희 앞에서는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보면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탄희 의원이 한동훈이 깝죽대는 거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분들 뭐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여러 명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 명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임종석이가 꽁 해갖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해찬 대표님들 뭐 들어오시면 나쁘지는 않겠죠. 뭐 제일 어른으로 뭐 오면, 하여튼 이번에는 공천에서는 사실 쟤네들이 이제 당원들의 무서움을 많이 느꼈을 거고, 그래서 최대한 어차피 선거 못 나가는 사람들인데 선거 운동이라도 좀 시키면서 같이 하면, 저는 왜냐면 김부겸이랑 정세균이한테 나는 매달리는 게 보기 싫어요. 오히려 언제적 김부겸이고 언제적 정세균이야. 이것들 뭐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지금 삐져갖고 꽁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참신하게 좀 정치는 좀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는 좀 반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공천에서 마찰이 있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탄희 의원, 그 다음에 뭐 이런 박광원 이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 그렇잖아. 여러분들 안민석 의원 좋잖아. 5선인데 이번에 공천 못 받았잖아. 안민석, 변재일 이런 사람들 좀 모아갖고 선대위 구성을 하면 좀 통합형 선대위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이 사람들이 수용하고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거가 여태까지 민주당이 공천 파동은 많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해갖고 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이런 걸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중요하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신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층 분석을 해버렸네. 제가 요거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의사 파업 얘기 좀 할게요. 의협. 이게 제가 이게 정부가 이거를 왜 시간을 끄냐면요.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관건 선거하고 있죠. 3번부터 할게요. 그럼 3번부터 좀 얘기하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이가 1월 초에 시작해갖고 지금 민생 토론이라고 그러면서 18개의 어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수도권에서 벌써 한 대여섯 차례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죠. 왜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유리하게끔 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윤석열이가 갑자기 생전에 2년 동안 민생에 관심 없던 놈이 허구한 날 반공투사였던 윤석열이가 왜 갑자기 1월 달부터 민생 투어라고 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냐면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의 프레임이 잡히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그 지역에 가갖고 민생 현안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예요. 프레임의 전환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 심판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우리 동네 오면 또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까 이런 기대감을 나오게 하면서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의 심판 선거였는데 오히려 윤석열이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면서 윤석열 심판 선거가 아니라 민생 경제에 어떤 그 힘을 윤석열이가 저렇게 애쓰는데 힘을 실어줘야지 그러면서 집권 여당에게 투표를 하게끔 하려는 대놓고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관건 선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 전환의 시도예요. 그래서 뭐 925조인가 뭐 인천 가면 뭐 하늘 제가 뭐 하늘부터 땅까지 다 바꾸겠습니다. 넌 마누라 하나 바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아니죠. 예. 영부인이죠. 영부인이 아니라 그 실세죠, 실세. 그러니까 뭐 하늘부터 땅까지 뭐 다 바꾸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가면 GTX, 땅은 GTX, 무슨 하늘부터 땅, 바다 다 바꾼다 그러잖아. 돈도 없고, 지금 보면요. 제가 요즘 선거판 이런 선거판을 처음 봤어요.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국민의 미래가 아니에요. 진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검찰이에요. 그쵸? 밖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잖아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검찰 땅이고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면은 정말 이거는 관건 선거를 넘어서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응? 돈도 없으면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윤석열이가 900조 이상의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어디 선거 앞두고 지방 한번 갔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언론이 묵인하고 있어요.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총선을 앞두고 4월 달에 부산인가 어디 한번 갔다가 난리 개난리 쳤어요. 국민의힘이랑 관건 선거라고. 18개를 대놓고 순회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민주당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 3번, 경기 8번, 영남 4번, 충청 2번.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돈 뿌리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돈을 뿌렸지만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수십조를 뿌리고 와요. 이런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응? 생각해봐요. 17차례를 현재까지 했는데 900조를 뿌렸어요. 900조. 그럼 가는 지역마다 거의 40조 가까이 뿌린 건가? 60조. 6, 7에 40. 거의 60조씩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역에다가. 미친 거죠.
윤석열이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예언을 합니다. 윤석열은 이것 때문에 결국 감옥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직선거법 제85정 1항이에요. 다른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85정 1항은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퇴임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얘는 감옥 가요. 응? 딴 선거 공직선거법은 대부분 다 그 6개월이잖아요. 이거는 공소시효. 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공무원이 이건 이 85조 1항이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정 1항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의사들 파업하니까 뭐 집단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니까 PA라고 있죠. 나는 PA가 뭔가 했더니 진료 보조래요. 진료 보조면 간호사들이에요. 이 간호사들에게 여러분들 보면 그 예전에는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불법 이 간호사법 위반까지도 하고 있어요. 응? 근데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야 간호사법 폐지시킨 게 누구냐? 그 간호법 거부한 게 윤석열인데 간호사들도 이럴 때 파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간호사 의사들 파업한다고 간호사들로 땜빵 하려고 하는데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게 윤석열인데 아주 웃긴 놈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또 거짓말했죠. 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인정했냐? 라고 하니까 몰랐다! 라고 거짓말했죠. 그렇죠. 이게 왜 거짓말일까요? 자기는 이종섭이가 출국금지 된지 모르고 대사를 임명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 여러분들 해외에 파견하는 대사를 인사검증 안 했을까요? 응? 인사검증 안 했겠냐고. 알면서 한 거지. 응? 인사검증 하면 모를 수가 없죠. 이 사람의 범죄 기록 그런 거 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놓고 뭘 몰랐다? 이건 뭐냐면 이종섭이 범죄자 출국 해외에 도피시키고 윤석열 결국은 니네가 최상병 사건 덮으려고 스스로가 몸통인 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뻔뻔한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대놓고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윤석열의 돈선거예요. 돈선거. 관건선거가 아니라 돈 뿌리는 선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민생토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21세기 돈 뿌리는 선거입니다. 17군데 다니면서 900조를 뿌리고 다니는데 이런 걸 가만 두고 봐야 됩니까? 누구는 점심 식사 하나만 잘못 받아먹어 접대 받아먹어도 몇십 배를 물어봐야 50배를 물어내야 되는데 윤석열로 50배 물어내. 95, 45 너 4,500조 물어내. 김건희가 주가 조작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너 4,500조 물어내. 50배. 관건이 아니라 관권. 관의 권력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관건이 아니라 관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얘가 지금 돈을 막 뿌리고 다니냐. 설 연휴 지난 13일부터 지방시대 명령으로 비수도권을 다니면서 신공항 광역급 광역 열차
군사보호구 시설 해제 그린벨트, 그 다음에 SOC 사업 추진. 이거 돈도 많어. 그냥 국힘당이 총선 전략 지역에만 가갖고 다 그런 일을 해요. 경기도 8회, 영남 4회, 서울 3회, 충청 2회, 인천 1회. 잘해라. 그 다음에 우리 동훈이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오늘 마지막에 22대 총선 5% 격전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 동훈이가 갑자기 통진당의 후신 국회에 입성한다. 그래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해야 된다. 국정에게 이제 이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제 철저하게 감시와 그런 것들을 검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국정원에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이제 검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왜 자꾸 한동훈이 입에서 통진당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에 진보당의 어떤 후보들이, 그 민주노총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진보당 출신들이 지금 공천에 그 하마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과거 통진당 어떤 그 위원 정당으로 돼서 해산당한 그 정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이렇게 한동훈이가 공격을 하는데, 저는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왜 내가 순진한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200석 이상을 만드는 순간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버려야 돼요. 왜 내가 국힘당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만을 내가 기다렸나? 진짜 대한민국의 위헌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이토우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하는 새끼들, 5.18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새끼들을, 진짜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면 국힘당 해상 절차를 밟아갖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새끼들을 없애야 돼요. 응? 진짜 위헌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대한민국을 아직도 간첩놀이를 하고 국민들을 이념의 대결로 아직도 갈라치기를 하고, 일본은 무한적으로 빨아대고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훼손시키는 이런 반민족 정당, 위헌정당 아닙니까? 그죠? 정말 저는 우리가 200석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헌정당에, 이거는 헌재를 가도 위헌정당이라고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 북한의 간첩만 간첩이니까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해치는 자들이 다 간첩 아니에요? 일본 간첩은 용서가 되고 북한의 간첩은 용서가 안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응? 저는 자꾸 대한민국을 가장 전쟁의 위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영혼마저 일본에게 팔아먹는 이런 반민족적 정당이 진정한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날까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투쟁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 새끼들은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힘으로, 통진당이 무슨 위헌정당입니까? 이석기가 무슨 간첩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우리가 권력 잡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력으로 국민의힘, 일본의 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이 극우를 넘은 이 뉴라이트라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이 점점점 일본의 식민지 근현대화를 따라가는 이 반민족적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 어디다가 얘기하겠어요? 저는 국힘당은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생겼어요. 윤석열 탄핵이 급한 게 아니야. 윤석열은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국힘당을 대한민국의 가장 위태로운, 제발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국민의힘이에요.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러고 미국과 일본의 바짓가르기를 쥐어잡고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 국가를 자청하는 이런 반민족적 정당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끌어 나가냐고요. 저는 반드시 작사를 내려 그러면 정당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는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없앨게요. 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는 어이가 없잖아. 어디서 한동훈이 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이런 진짜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위헌정당이라는 말을 씁니까?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학살하는 새끼들이 위헌정당 아니에요? 까놓고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공수부대 이용해갖고 광주 시민 학살하는 새끼들이 정당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나요? 전두환의 후예들 아니에요? 전두환의 후예가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정당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통한다. 총선 승리 후에 이제는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여러분들 이제는 150석만 이상만 얻으면 모든 걸 검찰 독재국가로 만들 때 검찰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북한을 감시한다는 간첩 잡는다는 대공수사권의 부활은 결국은 사찰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북 프레임 안 통한다. 왜 안 통하냐? 니들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같은데 황교안이가 지난 2020년 총선에 한동훈이 너같이 했다. 지금 한동훈이의 딱 전술이 황교안이 따라가는 거다. 그쵸? 민주당에서 종북 세력 숙주다라고 황교안이가 정빤스 목사 따라다니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멸공의 횃불 부르다가 총선 망하고 제가 물러납니다 씨발 그러면서 갔어. 황교안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진짜야. 정광훈이 빤스 목사랑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종북몰이 하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게 황교안이야. 동훈아, 너도 색깔론이 통할 것 같냐? 근데 하나 물어보자. 그럼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다, 종북의 숙주 세력이다 라고 얘기했지. 너 검사잖아. 고발해. 응. 너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라며. 그럼 너 직무유기야. 검찰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 간첩이면. 안 그래요? 종북 세력의 숙주라며. 왜 대한민국의 검찰들이 왜 종북 세력의 숙주를 조사를 안 해? 나쁜 놈들아. 제가 언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따귀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늘 양평을 가셨죠. 그렇죠? 오늘 양평을 가셨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건 뭐냐면요, 이슈를 바꾸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감각이 뛰어나요. 선거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계속 쟤네들이 민주당의 공천 파동, 뭐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번 총선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 처가 일가의 방탄, 양평고속도로를 띄워서 이슈를 재점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민주당은 여러분들은 어제 아마 감동의 경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감동의 경선이었는데 정말 아쉬운 분이 있죠. 김의겸 의원입니다. 김의겸 의원 너무 아쉬워요. 김의겸 의원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잘 파헤치고 정말 쪽집게로 윤석열이나 국힘당 잘 공격을 했는데, 저 돈 탐사랑 엮이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응? 괜히 돈 탐사 저 첼리스트인가 뭔가 저 매달리다가 김의겸 의원 한동훈이한테 역공당해갖고, 응? 진짜 저 돈 탐사랑 엮이면 의원들까지도 지금 제가 보면 나는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동훈이한테 역공당하고 굉장히 뭐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 돈 탐사랑 엮이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김의겸 의원이 여러분들 많은 그 처음에 초반에 막 저 비리 밝혀내고 막 했잖아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김의겸 의원님에게 이따가 좀 말씀할게요. 그 다음 네, 오늘 1번 3번 했고,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2분 이번에 중요한 조국 혁신당 돌풍이 부는 이유,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부는 이유와 그 다음에 그 22대 총선 격전지 5% 미만의 차이 나는 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 돌풍이 부는 이유, 오늘 그 주제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어제 제가 박은정 검사가 올 것이다, 박은정 검사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박은정 검사는 진짜 저는 정치할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누가 오냐? 지금 조국 장관님 신당의 지지율이 거의 민주당 비례연합과 맞먹을 정도로 따라갔어요. 민주당의 비례연합이 17%, 조국 혁신당의 어떤 비례 투표가 14% 정도 되거든요. 물론 민주당은 아직 그 비례 의원들의 명단이 발표 안 돼서 그래요. 내일 황운하, 왜냐면 민주당이 지금 조국 신당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현역이 없어요. 그렇죠? 현역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현역이 없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가장 큰 문제가 현역이 없다 보니까 30번이 될지 40번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황운하 의원이 한 명이라도 딱 들어가는 순간 10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거기서 공천을 받겠다가 아니라 현역이 넘어가야지, 3월 22일 전까지 현역을 몇 명을 확보를 해야지 총선 그 선거 용지에 조국 신당이 10번 안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의겸 의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김의겸 의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면 김의겸 의원이나 이쪽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넘기려면 넘기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큰 걱정은 없는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불어시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4명 정도면 5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내일은 황운하 의원이 넘어가서 일단은 한 명을 확보하는 순간, 지금 의석을 갖고 있는 비례정당이 몇 군데 없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미래인가 더러운 미래, 개혁신당, 요 4군데? 그 다음에 정의당 5군데, 6번은 확보할 수 있겠네요. 그쵸? 6번
정의당이 6석이 있잖아요. 5석인가? 정의당 한 6번 정도는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한 석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진보당은 합쳤잖아요. 진보당은 저쪽이랑 합쳤기 때문에 넘어가면 하여튼 10번 안에만 들어오면 뭐 8번 뭐 9번 정도는 안정권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인재 영입을 한 박은정 검사, 그리고 오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마 박은정 검사가 비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비례 1번은 여성. 아마 박은정 검사는 경북 구미 출신인데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던 게 있어요. 이 박은정 검사가 예전부터 MB 정권 시절에 나경원 남편이 누구예요? 김재호 판사죠. 나경원 남편 김재원 판사가 기소 청탁을 받아요. 고소해달라. 내가 알아서 재판하겠다.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김재호 판사가 이 새끼 나국상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합니다. 이 사건 기소해달라 라고 했던 거를 공개를 해버렸었어. 그 당시에. 그때 박은정 검사가 기소 청탁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대 파란을 일으켰던 그분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에는 성남FC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를 성범죄 수사부서로 전환하여 조선일보에게 엄청 씹힌 경력이 있던 분이고요. 박은정 검사의 남편,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이종근 검사도 반윤 검사였죠. 검찰개혁에 협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서울 서부지검 검사장까지 했었는데 좌천됐다가 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종근 검사 같은 분들은 밖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 김건희 특검 같은 거 하면 이런 분들 들어와야 돼요. 와이프는 국회의원, 이종근 검사는 특검에 합류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조국 장관의 책 여러분들 조국의 시간에 보면 이종근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그거 읽어보신 분들 있죠. 이종근 검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흔치 않는 검사였어요. 그 당시에 검사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찬성했던 몇 안 되는 검사였어요. 몇 안 되는 검사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부부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인재 영입으로 박은정 검사가 들어왔고, 그러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장은 누구냐면, 이분이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68년생이신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년 전에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사 독재 정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학생이면서 운동권이었나봐요. 그랬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언론엔 잘 안 나오는데 이규원 검사라고 있어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이게 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별장 성접대를 받고,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정보를 입수해 갖고 3월 22일 날, 그쵸? 이규원 검사도 오늘 사직을 했어요.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 검사인데 이분도 사직을 했는데, 그때 이규원 검사 위에 있던 사람이 차규원 검사예요. 이규원 검사가 급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 출금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범죄자가 못 도망가게
이 이규원 검사가 그 당시에 검찰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이규원 검사랑 그러니까 차기원 검사는 뭐냐면 그때 사인을 해줬다. 이규원 검사가 올린 것을 그 당시에 상관이었던 차기원 검사가 사인을 해줬다. 그 당시에 법무부 뭐죠? 그다음 그래서 차기군과 이규원이 같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1심에서 전부 무혐의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범죄자를 그러면 도망가게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범죄자가 해외 출국하는 거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정확히 보면 별장 성폭행 사건이에요. 그거는 별장 성폭행의 성폭행범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절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바뀐 거죠. 차기근 변호사인데 법무부 채용된 거였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법무부 소속이었던 차기근 변호사가 이규원 검사의 어떤 그 결재 서류를 사인했다라고 해서 둘이 윤석열 검찰이 엮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랬던 차기근 그 당시에 변호사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학의 출금 이규원 검사 사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 대박이지? 현직 검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재추진돼야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재추진돼야 되고 그 첫걸음이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압승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냥 사표 던지는 순간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압승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좀 있으면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 장관이 만든 조국 혁신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뜨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믿을 수 있냐? 그렇죠? 검사들을 믿을 수 있냐? 또 이렇게 국회에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왜 당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윤석열에게 당한 이유가 뭐죠?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검사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거예요.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그럴 때 윤석열 한동훈이는 우리에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었어요. 우리는 정말 검사들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검찰 개혁은 누가 해야 되냐면 검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보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가장 썩은 부분은 거기서 일해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님이 너무 검사들만 영입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데 적어도 조국 장관님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검찰 개혁을 앞장섰었고, 그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진짜 검사들을, 공무원이죠. 그 검사들을 마주해서 이분들은 믿을 수 있고 검사들이지만 이분들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검사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우리 예전에 박근혜 우리 박영수 특검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막 화환 보내고 난리 쳤잖아요. 꽃다발 보내고. 우리는 막 한동훈, 그 당시에 누구야, 박찬호, 한동훈, 윤석열, 막 대한민국의 정의가 불타는 사람들인 줄 알았잖아. 특검 때, 다 속았잖아. 이제 와서 그 당시에 뭐 윤석열을 누가 임명하냐, 그거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지네가 가장 박근혜 탄핵시키고 박근혜 구속시키고 그럴 때 한동훈, 박찬호, 윤석열 응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인간적으로. 그쵸? 그 당시에 박근혜 구속시키고 그럴 때 한동훈, 윤석열 사단, 박영수 특검 응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검사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정말 검사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 인재 영입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적어도 이분들은 윤석열 사단의 검찰이 정치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고, 검찰 안에서도 윤석열 사단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국 신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부냐? 왜일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왜 조국 신당이 이렇게 열풍이 불 것 같아? 단순히 조국 때문에? 조국이 잘생겨서? 조국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조국 신당의 돌풍이 부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검찰 개혁의 열망이 국민들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이미 봤어요. 2019년에 그 서초동에 여러분들 그만큼 인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응? 아니에요. 2019년에 조국은 당하지 않고, 조국이 검찰이 조국을 치기 시작할 때 수백만의 국민들이 나왔을 때 뭐냐면,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때 2019년에 조국이 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파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검찰이 이거 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사회의 개혁 작업에 필요한 조직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국 혁신당이, 조국이라는 존재는 조국 니콜 검찰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니콜 검찰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검찰 개혁 집회 때 수백만의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지금 조국 장관님이 어떻게 보면 사지에서 살아나갖고 지금 신당을 차려갖고, 누가 봐도 조국은 윤석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걸로 보이니까,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이가 대놓고 이제 검사 독재 정부를 하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누가 봐도 검찰이 2019년에 검찰 개혁 촛불 집회 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라고만 외쳤지만,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권력을 잡는 순간 검사 독재라는 이런 그 국민들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더 분노가 치솟으면서 조국 신당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그냥 이유 없이 돌풍이 부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국민들이 2019년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런 검찰의 쿠데타를 보면서 검찰이 권력까지 쥐어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이제는 검찰은 척결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국하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과 맞설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국이라는 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맞아요. 지금은 검찰 독재를 청산하고 퇴진시키는 게 시대 정신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정치를 시켰더니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 검찰 정권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검찰개혁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이었고, 그런 조국과 함께하는 인물들, 오늘 뭐 박은정 검사, 뭐 차규근 검사,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돌풍은 결국은 검찰개혁의 열망이 2019년부터 많은 국민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조국이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검찰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윤석열 특수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윤석열 특수부가 정의로운 검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검찰의 민낯을 본 거죠.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조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칼자루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조국이라는 자가 우리 검찰에 대해 칼자루를 들이대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난도질을 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검사들이 있던 놈들이었어? 그걸 생생하게 피부로 느낀 거죠.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가 우리가 권력까지, 정권까지 뺏겨보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세상에 숨이 막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기에 처해 있고, 외교는 엉망이 돼 있고, 그거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절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돌풍은 검찰개혁의 열망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의 열풍이 보니까 너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에요. 어떤 검찰도 선거가 이렇게 막 진짜 코앞에 다가왔는데, 조국은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입니다. 조국과 임종석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정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대놓고 선거가 코앞인데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해갖고 조국과 임종석을 치려고 이렇게 과감한 적이 없어요. 지네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라는 거고, 정말 오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조국과 이성윤과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쌍포를 날리는 게 꿈이다. 진짜 멋있지. 이성윤 검사랑 조국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법사위에서 윤석열 특수부를 불러다가 조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이성윤 지검장은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여러분들 그 중앙당 그 입당식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성윤 전 지검장이 아마 경선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렇죠? 경선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꼭 경선에서 이기신 다음에 반드시 윤석열 검사 정부, 독재 정부 반드시 퇴출하는데 진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이성윤, 조국, 박은정 막 이런 검사들이 쌍포를 날리고 적어도 속이지를 못할 거 아니야. 특활비 어쩌어요? 그때 그거 사인 안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응? 돈 나눠줬잖아요. 윤석열 윤석열 그 당시에 검찰총장 시절에 부서 다니면서 500만 원씩 돌렸잖아요. 경선 이겼어요? 이겼어요? 전화가 안 와갖고 이겼으면 전화가 왔어야지.
이성이 됐어요? 잘 됐네요. 하여튼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봤어요? 과반 이상으로? 너무 잘 됐다. 하여튼 이런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시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돌풍이다. 그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었고, 이어서 여러분들 이번 총선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는데,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어디냐면요, 5% 격전지예요. 1, 2위 간의 득표가 5% 미만. 지금 이번 총선 22대 총선에 254개의 지역구를 분석했는데 1, 2위 간 득표차 격차가 5% 미만인 격전지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전국에 92개가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의 36.2%. 이 전체 5% 미만의 싸움이 92개가 배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90% 이상 먹고 들어오면 대승을 하는 거고, 반반 나눠 가지면 비슷하게 가는 거고, 민주당이 지면, 격전지에서 지면 민주당이 패배하는 거예요. 전국 254개 중에서 92개 정도가 전 지역구 중에 36.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관권 선거, 부정 선거를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통령에 대한 심판 신고를 민생 이슈, 현안 이슈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대 어떤 증원 문제도요, 여론조사를 하면 늘려야 한다가 여론이 확실히 높으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의대 정원 만약에 늘려야 한다가 부정평가가 많으면 빨리 조기에 뭐 하겠죠. 근데 여론이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니까 정부가 질질 끌면서 자기네들이 압박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5% 격전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92개 지역이 어디가 있냐, 특히 한강 벨트면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도체 벨트 수도권에 여기 수원, 뭐 영통, 뭐 이천, 뭐 이쪽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충청권 PK 이쪽을 거의 한 5% 안에 격전지로 하는데, 수도권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해요. 이 지역의 의석이 122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122개의 지역구인데, 이 중에서 수도권은 64개, 충청은 28개, 그 다음에 충청은 28개 중에서 18개, PK는 40개 중에서 10개. 그러면 서울 한강벨트 5% 격전지는 28개 중에서, 서울은 28개의 지역구인데 그 중에서 8개예요. 그 다음에 5% 어디냐, 중성동을, 그 다음에 용산, 광진을, 고민정대 누구죠, 오신환, 중성동은 전현희대 땅이숙, 용산은 누구였죠? 용산은 이름을 모르겠네. 그 다음에 마포을은 아닌데, 마포을은 정청래인데, 마포을, 강서을, 강서병, 동작갑, 강동. 근데 마포을도 뭐 5% 뭐 이쪽으로 들어가나 봐요. 이쪽이 한강벨트. 그 다음에 중성동갑, 광진갑, 마포갑, 양천갑, 영등포갑, 영등포을, 동작을, 동작갑. 서울의 승부는 한강벨트에서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지역구가 한강벨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아니, 마포갑, 마포을 이쪽 한강벨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나 봐요. 부평, 계양, 서구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군데는 모두 5% 내의 격전지래요. 14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인천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군데는 5% 내의 격전지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이번에 선거는 여러분들 지난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승을 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경기도의 압승이었어요. 경기도의 압승.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9개 빼고 아마 다 먹었을걸? 내가 알기로는 9개 빼고 아마 다 먹었을 거예요. 경기도가. 그쵸? 경기도가 아마 9개 빼고 다 먹었을 텐데 경기도가 여러분들 60개 중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이 60개 중에서 32개예요. 현재까지 파악된 게 민주당이 60개 중에서 32개가 우세. 일단 반 이상은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장 자신 있는 지역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전체 인구 60개 지역에서 32개나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격전지가 바로 반도체 벨트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으로 가서 용인의 양양자 그리고 화성의 이원욱 반도체 벨트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이쪽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화성, 뭐 수원 이쪽에도 아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막 수원 가갖고 난리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도를 보면요, 대전은 7개 지역구 전체가 격전지예요. 대전은 여러분들 지역구가 7개인데 7개 지역구가 대부분 5% 1등과 2등 차이가 5% 정도밖에 안 나서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대전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는 대전에서 전부 7개를 먹었는데 충청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우세했는데 지금 이상민 5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갖고 민주당에서도 오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좀 날아가면서 이번에 혁신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도는 충남 충북을 보면 전체 지역구가 10개 19개예요. 충남 충북을 합치면 19개인데 5% 그 충남 충북 중에서 5% 격전지가 19개 중에서 13개예요. 19개 중에서 13개 정도가 격전지가 된다고 지금 얘기들은 해요. 충청남도는 천안, 충북은 청주 등 이쪽에도 뭐 몰려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권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뭐 PK는 낙동강 벨트, 울산은 진보 벨트. 낙동강 벨트가 5% 안에서 1, 2위의 격차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낙동강 벨트를 우리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울산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 노동 공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그쪽도 많다 보니까 진보 벨트라고 해요. 부산 같은 경우에 PK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사하갑, 김해을, 양산을이 5% 격전지. 그다음에 막 얘네가 이겼다가 하는 김해갑, 울산, 동구, 북구 이쪽 다 격전지로 볼 수 있고, 강원도 그다음에 TK, 호남, 제주는 5% 격전지가 없습니다. 제주는 민주당이 거의 압승이고요. 호남도 민주당이 압승이고요. TK든 국민의힘이 압승이고요. 이번에 강원도가 좀 선전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예전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꽤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공천 파동은 양당이 똑같은 거예요. 공천하면 둘 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이 왜 더 시끄러웠냐? 민주당이 더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시끄럽지, 공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만큼 인적 쇄신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벌써 민주당이 이제 254개의 지역구 중에서 거의 200개 넘는 지역구에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 이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동 선대본을 어떻게, 민주당의 선대본을 통합 선대본을 꾸려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경선 탈락한 자들이 자기를 이긴 그 후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은 경선에서 진 사람의 조직을 어떻게 흡수를 하냐, 그 싸움이에요. 진짜 정말로요. 제 말 이해하세요? 경선에서 이겼다 그래갖고 우리가 모든 게 이긴 게 아니라, 그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경선에서 진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진실성을 보여주고 그 조직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승패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경선이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상대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이기는 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단위선거, 지역 단위선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직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경선에서 지면, 자기가 지지했던 경선의 후보를 이긴 놈이 더 미워 보이거든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게 정치라는 게 그래요. 민주당의 경선이 싸움할 때 나는 만약에 A를 응원했어요. 근데 B가 같은 당에 B가 당선되면요, 내가 A를 지지했던 지지자인데 B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가냐, 이번 선거의 가장 관건이 이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지만, 국힘당이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역을 날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역을 날리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경선을 준비했던 국민의힘의 초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그 지역의 어떤 도전자들이 저놈을 지금 날리지 않고서야 자기한테 기회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제 말 이해하세요? 민주당은 물갈이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지는 순간 이 사람은 여기는 이제 다시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조직을 넘겨주고 나갈 수가 있는데, 8년 동안 경선만 준비하고 지역구를 다듬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전략공천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놈이 지금 당선되는 순간, 전략으로 내려가고 이놈이 당선되는 순간, 나는 적어도 내년 다음 총선도 기회가 없고 다음 총선도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있죠. 민주당보다 그게 더 심한 거죠. 민주당은 아예 국회의원을 물갈이를 해버렸는데, 저쪽은 물갈이를 안 해주고 준비했던 사람들도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선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밖에도 보면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거물급들 뭐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막 탈당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민주당 이번 총선 분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지지자들은 분열하지 않았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 뺐지 몇 명 나간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 뺏겨갖고 나간 거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거물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10% 최소 5% 정도 출렁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 탈당을 해갖고 신당을 차렸다 그러면 지지층이 붕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지지자들은 이번에 민주당의 경선은 당원과 지지자가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여의도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심판받은 게 아니라 당원에게 심판받았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막 대거 이동을 하거나 지지층이 붕괴가 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더 파래진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내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